반갑습니다. 네,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 반가운가 봐요. 무슨 과목인지는 알고 오셨습니까? 네. 공신법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전제로 하니까 뭐 부동산 공시법이고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죠? 최성호입니다. 제 이름은 최성호고요. 제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게요. LAW입니다. LAW116 네이버닷컴입니다. 네이버닷컴입니다. COM입니다. 다 외우세요? 별 관심 없으시네요. 전혀 의외의 반응인데. 아니 뭐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아직은 뭐 궁금한 것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있으실 거예요. 보통 이제 학원 뭐 홈페이지에 Q&A 방이 뭐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 뭐 여러 군데 제가 이제 강의를 또 나가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기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이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그 이메일은 거의 매일매일 확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속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질문하시라고 이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오늘 이제 우리 공시법 첫 시간인데요.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건데, 사실 오늘은 이제 교재는 필요 없으십니다. 오늘은 이제 교재는 필요 없으시고요. 프린트물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프린트물이 없으신 분들은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때 이제 준비를 좀 쉬는 시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리엔테이션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옆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사실 그 공부하는 방법이 이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 법을 접근하는 그 방법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셔가 잘 모르셔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십니다. 사실 이제 시험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시험은 물론 이제 실력이 필요 조건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갖추셔야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무조건 실력만 있다라고 다 합격하는 거는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실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에 합격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이 아니고 제 이제 딸아이가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보러 가가지고요. 그 태워주러 간 김에 그날 이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어떻게 받겠는지, 제 때랑은 이제 완전 다르니까 한번 그걸 봤어요. 봤는데 저 운전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바로 운전 그 학원에서 그날 그 장내 시험을 보라고 해도 합격 자신 없더라고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사실 시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만 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무난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 과목이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이 이제 1차가 있고요. 그죠? 2차가 있지 않습니까? 1차는 이제 개론과 부동산 개론과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뭐 제가 이제 2차 과목을 강의를 하니까 이제 1차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제가 미리 당부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의 기술상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뭐 크게 뭐 답변을 내가 안 해도 다 모르겠지라고 하시는데 앞에서 보면 다 표가 나요. 표가 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답변을 그 강의 기술상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동참 좀 해 주십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틀린 답을 해주시는 게 제일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의욕이 막 솟구쳐 오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저를 그냥 이렇게 관조적인 입장에서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에서 당사자가 되기를 바라지 제3자 이해관계인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거든요. 당사자가 돼야 돼요. 그게 동영상 수업과 실강의 차이입니다. 효율 면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느냐면요.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데요. 혼자서 크게 답을 하세요. 다른 분들은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데 혼자서 크게 답을 하십니다. 틀리잖아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자전거 배우실 때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시면요. 자전거 빨리 못 배웁니다. 자꾸 넘어지셔야 돼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다 표가 나거든요. 이렇게 작게래 너무 크게 답하지 마시자고요. 서로 입장 불편할 수 있어요. 틀리고 하면 저도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무안해서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답하지 마시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좀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동참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차 과목이 이제 개론하고 민법이 있는데요. 어느 게 시작 접근은 쉬울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접근은요? 사실 민법이 쉬워요. 왜 시작 접근은요? 민법이 왜 쉬우냐면 그래도 여러분 소유권이란 말 들어는 보셨잖아요. 뭐 저당권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어요. 대충의 의미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은 민법이 쉬워요. 처음 접근은요. 그리고 처음 접근하실 때 이제 더 재밌기도 하고요. 민법이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 처음 접근은요. 무슨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하면서 파레토 최적 하면서 무슨 생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죠? 처음 시작 접근은 힘들어요. 근데 말 그대로 개론은 개론입니다. 얕게 물어봐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은요.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시험은 개론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이 민법이라는 이 과목은요. 처음 시작 접근은 오히려 좀 쉬울 수는 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문제가요. 예전에는 사실 민법 문제 아주 쉬웠습니다. 예전 기출문제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제 올해 32회 아닙니까? 예전에 1, 2, 3회 민법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타당성이 없거든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전에 제가 민법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문제에 다음 중 용익 물건이 아닌 것은 그게 민법 문제에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저당권 들어가 있어. 그런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민법 보시면요. 40문제 중에서 상당수가 거의 절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10문제 이상이요. 거의 사례형 문제입니다. 민법에. 그래서 사례 보시면 갑도 나오고요. 을도 나오고 병도 나오고 정도 나오고 문제는 한자로 나와. 갑을 병정이 한자로 나와요. 무도 나오거든요. 무자는 한자로 못 읽어. 시험장에서 무자를 한자로 처음 보십니다. 무도 나와요. 심지어 기도 나오더라고요. 갑을 병정 무기 등장인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법 문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지금 민법 문제는요 예전이랑 사실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이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배분들한테 예전에 합격했던 왕년에 합격하셨던 선배분들한테 이제 그 공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요. 근데 그 조언은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시험이 완전히 다른데 예전에는요 어쨌든냐면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가 17회 때 자격증을 취득을 했거든요. 제가 자격증 취득할 때만 해도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책 이름이 21일 완성이었어요. 책 제목이 21일 완성. 21일이면 몇 주예요? 3주. 3주에 1, 2차를 다 한다는 건 책도 2권이에요. 1차 책 하나, 2차 하나. 2권이었습니다. 심지어 거기 안에 문제까지 다 들어있어요. 문제집도 별도로 없어요. 책도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시험을 일요일 날 봤습니다. 그때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험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무슨 대기, 왜 시골에 무슨 덱 하잖아요. 무슨 대기.
농사 짓다가 일요일날 홈이 잠깐 놔두고 가서 시험 보고 왔더니 합격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공인중개사 문제지도 그 앞에 보면요. 그냥 왜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냥 장판지 있죠. 아예 그 전 제보다 더 전에는 아예 교재가 없었어요. 기본서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장판지 있죠.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거 풀고 그냥 가서 합격하고 왔던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험과 우리 지금 시험을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죠?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되는데 과거 그 선배분들의 그 이야기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둘 중에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지금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 이런 질문이랑 뭐 비슷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민법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민법이 중요합니다. 민법이 잘 되면요. 심지어 공법도 잘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민법이 잘 되면요. 나머지 과목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우리 법학의 기본이고요. 우리 법학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이야 이제 민법 책을 덮으셨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덮으셨고 이제 기억을 다 벌써 잊었을 겁니다. 지금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민법 이야기 물어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벌써 왜 시험장에 가서 딱 시험만 치르고 나면 머릿속에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안 남거든요. 다 잊었겠지만 특히 1, 2차 시험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민법에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2차 과목을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니까 일단 1차에 대해서는 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개론 처음에 힘들더라도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점수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여기에 초반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민법에 조금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차 과목이요. 중개사 이제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입니다. 그래서 각 40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2차 과목이요. 예전에는요.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거든요. 예전에는 실무 문제가 40문제 중에서요. 40문제 중에서 거의 한 뭐 4문제에서 6문제 그 정도 사이로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리고 이 중개사 법령이 쉬울까요? 실무가 쉬울까요? 실무가 쉬워요? 법령은 그거 있는 거 그냥 뭐 조금만 두 문자 떼서 외우면 끝나는 건데요. 법령은요, 그 안에서 범위가 아예 제한적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학원만 정상적으로 나와서 그냥 수업 들으시면요, 법령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공부 아예 안 하신 거거든요. 학원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 돼요. 문제는 실무라는 게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실무 문제는요, 상당히 난이도도 높습니다. 뭐 민사집행법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특별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는 이 실무 문제가 비중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이 과목에서 예전에 불과 그렇게 오래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학원 정상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80점 밑으로 득점을 하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그 정도로 쉬웠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 실무 문제가 몇 문제 출제가 되냐면 여기서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30%. 12문제가요. 그럼 법령에서 이 정도 계산되시죠? 네, 28문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나 80점 이상, 예전에 이제 선배분들 이야기 듣고 나 80점 이상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요, 80점 이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칫 잘못하면 왜 광역도시 계획을 세우듯이 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를 내보는데, 보통 법령 및 실무라는 이 과목에서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은 평균 점수가 한 70점 정도 나오세요. 합격하시는 분들이요. 80점 넘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나 여기서 80점 이상 받으실 거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그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아, 이 정도 득점을 하겠구나, 내가 이 정도 득점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그 전략이라는 게 이제 시간 투자죠. 여러분들이. 자, 공법인데요. 이 공법이라는 게 규제법입니다. 우리 부동산은 한정된 재화거든요. 막 찍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의 물건처럼 한정된 재화다 보니까 아주 국가가 많은 것들을 규제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 규제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기본 규제법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토지에 관해서 기본 규제법이요. 그리고 소위 국계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물에 관한 기본 규제법이 건축법입니다. 건물에 관해서는요. 그래서 그 국계법과 건축법을 기본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주택법, 농지법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양이 많아요.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양이 많아요. 전문적인 용어들도 많이 나와서 힘들지만요. 일단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에 합격하신 분들이요. 여기서 한 몇 점 정도 득점을 하시냐면 보통은 50점 안팎이에요. 60점 넘어가시는 분들 그렇게 잘 없습니다. 공법에서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이 정도 세우시면 돼요. 아, 이 정도 득점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이런 거 치르시면서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50점. 야, 50점이면 40점이면 그건 과락인데 불안하잖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자, 아주 안 좋은 공부 방법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공법에 뭐 국계법도 있고 건축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다라고 했죠? 공법 안에. 좀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뭔가 이래 적극적인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접근하신 분이 계시느냐면, 나는 국계법 비중 높고 국계법 기준 높으니까 국계법하고 건축법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전문 용어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럼 건축법은 포기하고, 뭐는 포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국계법과 뭐 도시개발법만 할래, 내지는 국계법과 주택법만 할래. 요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과락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게 우리 시험을 출제를 할 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국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게 되면 이 지침이 있어요. 난이도 상해 문제는 몇 %, 난이도 중해 문제는 몇 %, 그 다음에 뭐 난이도 하해 문제는 몇 % 해서 그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거든 간에 난이도 하해 문제는 맞춰주셔야죠. 그러면 과락이 안 나와요. 근데 어느 특정한 거,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국계법만큼 준비했다. 그럼 국계법 나오는 문제, 국계법이 한 열 몇 문제가 나오거든요. 40문제 중에서. 그럼 열 몇 문제 국계법, 난 그럼 국계법만 열심히 했다. 다 맞출 자신 있습니까? 책에도 없는 게 나오는데, 시험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안 된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과락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것들,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주관식 시험과 다릅니다. 공부 방법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왜 법안 발표된 거 아시죠? 상대평가, 공인중개사 시험. 그 상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주관식입니다.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 여기 중개사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시험 범위와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개사법에 보시면 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주관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법에서도 주관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공인된 자격증 중에서 이제 주택관리사도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봅니다. 이제 공인된 자격증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주관식으로 바뀌는 것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 법안 발의가 지금 갑작스러운 법안 발의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수없이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워낙 응시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함부로 그걸 못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시간 문제죠. 언젠가는 곧 바뀝니다. 근데 이 주관식 시험을 공부하시는 방법이랑 객관식 시험의 공부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깊지는 않더라도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주관식 시험은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시험장에 가셔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지문 5개가 전부 다 앞면에 있어요. 앞면이 있단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 이제 저랑 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앞면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누군지 잘 모르시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앞면은 있는 거예요.
이제 지문 5개를 봤는데 앞면이 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틀려요. 앞면이 있어가지고는 안 돼. 차라리 아예 모르면 확률은 5분의 1인데요. 앞면이 있으면 꼭 함정에 빠집니다. 그게 객관식 시험에 여러분 객관식 시험의 맹점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 지문 5개가 있는데 내가 4개 지문을 확실히 내가 1개는 모르겠어. 근데 4개 지문을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개 지문은 모르더라도 4개 지문을 확실히 알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맞추는 거 아닙니까? 한 3개 지문만 알더라도요.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3개 지문 알면 그 안에서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객관식 시험의 준비 방법은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 번 반복을 하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준비하셔야 돼. 이것저것 다 이것도 조금 보고 저것도 조금 보고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조금 알고 그렇게 하시면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를 알더라도요. 좀 더 정확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이제 공부 방법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국회법을 한다 그러면 국회법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 자주 출제되는 거 그거 위주로 하세요. 모든 거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난이도 하 난이도 중의 문제만 맞추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끔씩 보면 뭐 건폐율 외우고 용적률 외우고 했다고 막 기분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뭐 외우면 뭐예요? 안에 그 체계와 내용을 모르는데 건폐율, 용적률 외우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우리 실무 하시는 분들 뭐 건폐율, 용적률 외웠다라고 그 실무에서 그걸 하면 대입을 할 수 있느냐? 대입을 못해. 왜? 그 원리를 모르거든요.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이 법학이라는 게 원리와 체계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다 암기를 한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통 인간은요 한 20대 이후가 되면서부터 이제 퇴화하기 시작,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성장은 한 10대 때까지 멈춰버려요. 물론 예,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도 잘하는 분 계십니까? 예, 거의 대부분 이제 거기서 멈추거든요. 스치면 이제 잊어버려. 스치면 잊어버립니다. 외우는 게요, 암기라는 게 아주 힘듭니다. 거기다가 암기만 했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체계를 잡으셔야 되거든. 자, 제가 이제 공법을 잠깐 예를 들면요. 우리 공법이라는 게 규제법 아닙니까? 이 규제법, 얘를 이제 행정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법은 우리 행정법의 한 분야입니다. 부동산 공법은요. 이 행정법은요, 행정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그 처분에 대해서 이거 나 인정 못하겠어. 불복합니다. 그걸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행정법의 구성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쟁송이 왜 행정심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런 것들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얘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와요. 고맙게도요. 행정쟁송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다행히 얘는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 시험에는 행정계획과 행정처분만 들어와요. 자, 행정계획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의 계획이요, 국가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보다 하위의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보다 또 하위의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장 하위의 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안 배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게 가장 구체성이 클까요? 행정계획 중 다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그 중에서 구체성이 가장 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처분성이 강해서 구체성이 강해서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얘들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그냥 추상적인 계획일 뿐인데 이것 가지고는 행정쟁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청구 못해.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주 구체성이 강한 행정계획이니까 얘는 행정쟁송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구체성이 내려갈수록 구체성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는 없고요. 일단 한번 들어는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여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안에는요,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용도 지구라는 게 있고요,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다 뭐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용도 구역이죠. 제가 그 용도 구역. 네. 자, 이 용도 구역에는 지금 제가 공부 방법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내용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말 그대로 우리 이 녹지, 우리 국민들의 이 건강과 그런 복지를 위해서 녹지를 이제 해서 개발을 제한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 그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예요? 용도구역이에요. 행정계획이라고요. 국가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 처분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야, 개발해도 좋아 라고 허가를 해줍니다. 개발행위 허가. 다만 허가를 함에 있어서 뭔가 행위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우리 용도지역이 이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여러분 백화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상식 아니에요. 그죠? 안 배웠지만 백화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인데 그 앞에 도로가 차선이 2차선밖에 없어. 상업지역인데 2차선밖에 없어요. 지금 용도지역이나 이런 우리 행정계획상은 이 허가가 나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만 차선이 2차선밖에 없으면 거기에 큰 백화점이 하나 들어온다? 차량 완전 마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 그 행위 제한이 뭐냐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까 백화점 허가해주면서 앞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야 5차선 도로 6차선 도로 내줘야, 네가 내줘야 그래야 내가 허가해줄게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얘는 행정계획으로는 지금 허가가 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 국가가 허가를 내주려고 보니까 야 이래 돼서는 이거 도로 마비되겠다. 그러니까 야 네가 이런 도로 정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야 너 이 정도 도로는 내줘. 한 6차선 정도는 내줘. 그래야 내가 허가해 줄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행위 제한이라고요. 자, 똑같이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여기도 구역, 여기도 아까 개발 제한 구역, 도시자연공원 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하면서 여기도 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공부를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만 보시는 거예요.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바로 한꺼번에 알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만 보십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보시다가 1년이 지나가고 시험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 세부적인 내용만 보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주소가 어딘지조차도 모르시고 법학을 그냥 막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면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려. 들어왔다가 그냥 쭉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뭔가 이 체계를 잡으시고 그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이 세부적인 지식들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큰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야 그게 기억에 오래 남는데 그냥 세부적인 미시적으로만 공부를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혼자서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공부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시험에 이렇게 출제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OX. X. 적어놓고 답을 적어놓고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답을 적어놓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칠판을 잘 보시면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발밀도관리구역,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건 행정계획이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니까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냥 행위 제한을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획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계획이고 용도구역 얘는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얘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 허가라는 걸 하면서 행위 제한을 한다는 거죠. 전혀 번지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틀을 큰 체계부터 먼저 잡아놓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다. 민법을 공부하시면서 물권을 하고 계세요. 근데 채권했어. 자, 그럼 임대차는 물권에 나와요? 채권에 나와요? 채권이에요. 그럼 임대차는 임차권은 채권이지. 근데 그걸 또 구별 못 하시는 거예요. 임차권이 채권이었나 물권이었나 뭐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공부하는 그 방법, 그래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를 그걸 아시고 그걸 항상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심지어 공법 같은 경우 양이 많다 보니까요. 공부를 하시면서 이게 도시개발법에 나왔던 내용인지 주택법에 나왔던 내용인지 정비법에 나왔던 내용인지 그거조차도 분간을 못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빠져나가지. 자, 여러분 시험은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만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 놓으시면 그러면 그냥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완벽은 사실 1년 만에 어떻게 그걸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요. 민법만 해도 1년 만에 하는 거 불가능한데 완벽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그걸 쌓아 놓으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완벽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근데 시험은 또 시험이거든. 그럼 암기까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암기, 그럼 암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름의 이제 이걸 외우시는 거지. 아, 용도구역. 얘는 도시군관리계획 여기 들어가 있구나.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고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 용도구역에는 아, 얘들이 있구나. 이제 외우셔야지. 궤도, 시, 수, 입. 개도 실수는 입으로 한다. 한 번씩 개가 물잖아요. 그죠? 개가 한 번씩 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암기를 하셔야죠. 이런 것도 암기해 놓으면요. 여러분 개도 실수 입 이런 거 암기해 놓으면 기억 평생 갑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끝나고 나도 기억나요. 내용 다 빠져나가도 이런 것들은 막 아무 뜻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첫 글자만 딱 이 두 문자를 그냥 이 두 문자 암기법은요. 평생 기억 갑니다.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암기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된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공법, 잠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요.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학교 가시는 분들이 여기서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내용도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의 문제는 맞추신다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세부적인 깊이, 세부적인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큰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 그것만 좀 열심히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자, 그러면 평균 점수가 몇 점입니까? 60점이에요. 70, 50 합치면요. 평균 점수가 60점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여기서 60점 조금 넘는 게 일반적이에요. 두 가지 합치면. 그 예전처럼 중개사법이 뭐 공법도 도와주고 공시세법 다 도와주고 이렇게 못해요. 공법 도와주면 끝입니다. 중개사법이 공법만 도와주면 끝이라고요. 전략 세웠을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공시세법을 자체적으로 여기서 60점이 나와 주셔야, 보통은 여기서 60이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여기서 60점 이상이 나와 주셔야 안전하게 2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어요. 공시법 어렵거든요. 세법도 어려워요.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반쪽짜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더 소홀하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점수 안 나와요. 자, 세법. 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있죠. 바로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실력 면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었던 순간 아닙니까? 이제 세무사 활동하면 이제 실력 다 빠져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실 때가 최고의 정점을 찍고 이제 바로 업을 해보세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세무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한테 우리 세법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 하세요. 몇 점 정도 나오는지. 16문제 나오거든요. 세법에서 여러분 16문항 출제됩니다. 한 몇 문제 정도 맞추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10문제 넘게 맞추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세무사 이제 막 합격하신 분들이요. 여기서 10문제 이상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 더 그러냐면요. 우리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세법 시험이요. 국세 위주로 합니다. 지방세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나오기는 해도요. 지방세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국세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 법인세. 우리는 법인세는 안 나오죠. 근데 법인세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법인세라든지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이런 것들 주로 위주로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어때요? 지방세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재산세, 그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지방세들이 주를 이룹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와도 잘 못 풀어요. 거기다 문제 보니까 이제 지문이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시험 문제 뭐 어떤 게 나왔냐면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을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요. 거기 재산세 들어가 있어요.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것을. 지금 시험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기대하실 수도 없어요. 문제가요. 지문 길이도 길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세법 16문제 중에서요. 한 몇 문항 정도 맞추시느냐? 8문항 정도 맞춥니다. 합격하신 분들이요. 보통 8문항에서 많게는 한 10문항 정도가 거의 일반적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점수대예요. 세법에서요. 사실 8문제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요. 한 6문제 맞추고 합격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세법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교수님 하면서 제가 예 이러면 이제 상담을 좀 하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세법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가위 눌립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세법을 포기했다면 무슨 말이에요? 저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 제가 집에 가도 저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야, 세법을 포기하고 사실 시험에 합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 조절이라는 게 있으니까 세법에서도 쉬운 문제는 맞춰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또 세법에서 그럼 나 양도소득세만 할래, 또 취득세만 할래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계신데 역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취득세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하고 그냥 양도소득세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하시고 마찬가지 재산세 다 마찬가지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서 교재에 있는 거 양도소득세 배웠다고 양도소득세가 끝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양도소득세 실무라는 교재를 하나 가지고 늘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양도소득세 실무 교재 책이 2000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만요. 2000페이지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지금처럼 또 양도소득세 여러분 세무사들도 몰라요. 양도소득세 늘 바뀌고가 더군다나 그 법이 그냥 그 법 자체에서 소득세법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얘들이 이 소득세법을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법이 차라리 소득세법 하나가 바뀌는 것 같으면 그것만 보면 되니까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기타 관련된 이 특례법, 특별법에 따라서 막 내용을 개정을 해버리니까 법 전문가들도 그걸 보고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냥 양도소득세만 공부하신다고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하셔야 된다. 세법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16문제 중에서 3문제는 알겠어. 그럼 3문제 맞춰요. 그럼 나머지 이제 찍어야 되죠? 아니, 그 세법을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16문제 중에 한 3문제 풀었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접근하시는 분들 많아요. 시험 합격을 해서 한 3문제 풀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13문제 찍어야 돼. 그럼 찍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그렇죠. 한 번으로 미셔야죠. 한 번으로 미셔야 되는데 막상 또 시험장에 가시면요. 왜 그걸 푸세요? 요리조리 답만 피해 다닌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한 번으로 여러분 그냥 쭉 밀시든지 또 나름은 상당히 논리적인 분들 계십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 거기서 뭘 하시느냐? 통계를 내세요. 그 바쁜 시간에 시험 시간이 여러분 부족할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남아요. 부족해요. 공시세법 여러분 따로 한 교시로 따로 봅니다. 예전처럼 2차 과목을 한꺼번에 같이 볼 때는 차라리 나았어요. 얘한테 시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더 안배를 해줄 수 있었으니까 나았는데 지금은 따로 봐요.
시간 거의 100% 부족합니다. 시간 남는다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부가 정말로 많이 되신 분, 하나는 공부 아예 안 되신 분인데, 안 되신 후자가 거의 시간 남는다는 분은 다 후자죠. 다 시간이 부족해. 근데 그 부족한 시간에 통계를 내고 있어. 1번 몇 개, 2번 몇 개, 3번 몇 개. 4번이 제일 작네? 그럼 4번 쭉.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읽어요. 자, 그 통계는요, 일단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앞에서 풀었다는 게 또 다 맞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 통계는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통계를 내세요.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서 왜 통계를 내세요?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 계세요. 굴립니다. 남들한테 방해를 줘요. 드르륵합니다. 거기다가 떨어뜨려. 또 주워.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그런 분들 계세요. 드르륵 굴립니다. 역시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차라리 한 번으로 못 밀겠으면, 내가 한 번으로 밀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도 내 지금 이 양심이 허용하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시험 문제 딱 보시면 문제 지문 5개가 있죠. 지문 5개 있지 않습니까? 제일 긴 지문, 그 다음으로 긴 지문이 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출제자의 심리거든. 왜냐하면 답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야 돼. 이걸 답 지문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말이 조금 길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제일 길면 너무 표가 나.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 다음으로 긴 지문을 답으로 많이 숨깁니다. 차라리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죠. 아니면 그냥 한 번으로 밀든가. 그러면 보통 여기서 한 6문제 정도는 맞춰주는데, 어쨌든 우리 세법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8문제 정도는 합격하시는 분들이 맞춰주시더라고요. 평균 한 절반 정도. 공시법이 몇 문제냐면요, 지적 12문제고요 등기 12문제입니다 우리 공시법이. 처음 시작 접근은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요, 시작은 등기가 쉬워요. 처음 시작은요. 소유권 등기라는 말 들어봤거든. 저당권 등기 말은 들어봤거든요. 집 사면 등기해야 권리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처음 시작은 얘가 쉬워요. 등기가요. 근데 지적, 아이고 생전 처음 보는 말들이 막 나와요. 막 측량하면서 경계보건 측량 뭐 하면서 막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막 나옵니다. 처음 시작 접근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교재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적은요. 그런데 지적은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얘는 100% 법령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해요. 이 12문제는 100% 법령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하는데, 제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오시는 분들, 수업을 잘 참여하시는 분들요, 정상적으로 제 수업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을 맞춥니다.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안 되는 걸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예. 싫으면 싫다라고 하고요. 좋으면 좋다, 다만 이제 좋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하고 싫으면 싫다라는 이야기를 좀 작게 할 뿐입니다. 예. 이 정도 맞추세요. 그럼 사실 등기에서 여러분 몇 문제 정도만 맞추어 주시면 평균 점수가 60이 되느냐면, 등기 12문제 중에서 6문제만 맞춰주시면 평균 점수가 60점이 돼요. 절반만 맞춰주시면. 그런데 저는 이 등기에서요, 욕심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수업 듣고서 등기 여러분 만점 받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는 완전히 그냥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 강의를, 등기 실무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 사례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우리 등기라는 것은 민법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과목이거든요. 상당히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여러분 등기법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등기법 공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요, 등기법 시험 문제를 해독을 못해요. 뭘 물어보는 말인지. 예. 근데 그걸 제가 이해 위주로 해서, 등기법 같은 경우 특별히 암기할 내용도 거의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이해 위주로 해서 이 정도는 맞추게끔 합니다. 그러면 18문제다, 그죠? 예. 평균 점수가 자체적으로 60점이 넘어가요. 다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어떤 과목도 포기하는 과목을 만드시지 마세요.
포기하는 과목 만드시지 마시고 이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그 과목에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만 붙잡자고요. 그게 좀 힘들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나 이 과목이 진짜 점수가 안 나와서 미치겠어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냥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이거 진짜 안 돼서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 그 교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제일 싫어하던 과목이 국사 과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 생각보다, 여러분들 보기보다는 상당히 공부를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보기는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상당히 영민합니다. 제가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사였어요. 다른 과목은 다 점수가 잘 나오고요. 다 그런데 이 국사라는 과목만 하기가 싫었어요. 왜 하기가 싫었냐? 저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국사책 딱 첫 페이지를 딱 여니까요, 갑자기 곰이 나와. 곰이 애를 낳았대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거기다가 또 조금 더 넘어가니까 고구려 시대에 수나라 임금 양제가, 수양제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해요. 그 국사책에 보면요, 수양제가 113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113만. 전쟁통에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113만을. 지금 우리 무슨 광화문 집회에도 몇만 모였는지 모르는데, 지금 울산광역시 인구도 지금 뭐 100만 정확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것도 파악하기 힘든데, 근데 그 전쟁통에 113만 대군을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국사만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선생님이 바뀝니다. 제가 이제 사립학교인데 선생님이 바뀝니다. 여선생님, 젊은 여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와, 저는 뭐 그 선생님이 혼자서 그냥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임하고 곧 중간고사를 보는데 중간고사에 만점을 받으면 선물을 주겠대요, 선생님이.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유일하게 저만 만점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분 덕분에요, 제가 국사까지 잘 하게 됐던, 아마 그분이 없었으면 저는 영원히 국사.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뭐 을지문덕 장군, 제가 지금도 뭐 임오군란 1882년, 뭐 갑신정명 1884년, 막 가보개혁 1894년, 막 지금도 기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분 덕분이거든요. 그분이 계속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 국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좋아하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사립학교를 나왔는데, 한 10년 뒤에 뭐 동창회 일 때문에 그 학교를 갔습니다. 제 이제 모교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다른 선배들을 하고 막 이래가 모교를 찾아갔는데, 제가 찾아가서 이제 보고, 그때는 내 눈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라는, 내가 왜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과목도 포기하시는 과목이 있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는 과목이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에서도 어떤 부분은 포기한다 이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다 잘 안 되고 조금 힘든 부분들은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만 그렇게 하시면 시험은 무난하게 여러분 60점 통과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실 때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고, 꼭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과목도 포기하지 마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서요, 안 되면, 영 힘들면요, 기본적인 것들만이라도 맞추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우리 이 프린트물 가지고 이 지적법 전체에 대해서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